서울의 심장부 삼성동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훈 39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대신 최첨단 AI 프로젝트를 띄운 거대한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메모리 리본 기억 재구성 시뮬레이션, 화면 중앙에 떠 있는 프로젝트 명 아래로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가 창업한 스타트업의 야심작이었다. 고인의 SNS 사진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남겨진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기회를 주는 기술. 투자자들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열광했다. 하지만 정작 지훈 자신은 이 기술을 쓰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아내의 이름을 입력했다. 한서연. 세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커서는 실행 지행, 엔터키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1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떠나버린 아내.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를 재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그의 손안에 있었지만 그는 차마 그 기억의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가짜 온기에 기댔다가 다시 찾아올 상실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결국 모니터를 꺼버렸다.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정막뿐이었다. 너무 넓고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히는 공간. 서연이 없는 이 집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의 벨이 울렸다. 딩동.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식사는 했나? 장모 오미경 오쇼입 여사였다. 단아한 트위드 재킷 차림이었지만 고운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반찬통이 가득 담긴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다. 대충 먹었습니다. 지우는 건조하게 대답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미경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익숙하게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에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뿐이었다. 이러다 자네까지 쓰러지겠네. 우리 서연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녀는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채워 넣기 시작했다. 장조림, 멸치볶음, 겉절이, 김치. 모두 서연이 살아있을 때 지훈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지훈은 식탁 의자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딸을 잃은 슬픔은 장모가 더 클 터인데 그녀는 늘 자신의 슬픔을 누른 채 사위를 챙겼다. 그 사실이 지훈을 더욱 죄인으로 만들었다. 어머니도 식사 아직이시죠? 같이 드시죠. 아니 나는 괜찮네. 자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미경은 손사래를 치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소파 구석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훑어내며 무심코 말했다. 집이 너무 휑하구나. 청소라도 좀 해야 할 텐데. 그녀는 늘 그랬듯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서연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서연이 쓰던 방이었다. 지우는 아내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그 방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다. 지훈도 마지못해 뒤따라 들어갔다. 방 안의 시간은 1년 전에 멈춰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읽다 만 책이 펼쳐져 있었고 의자에는 그녀가 입던 카디건이 걸려 있었다. 미경의 시선이 의자에 걸린 옅은 아이보리색 카디건에 멎었다.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카디건을 집어들었다. 이거 서연이가 참 좋아하던 옷인데 자네가 처음 선물해준 옷이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네. 그 말에 지훈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 데이트 기념으로 선물했던 카디건. 그걸 입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서연의 모습. 미경은 카디건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두 사람이 공유한 깊은 슬픔의 무게를 견뎌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미경은 눈물을 감추려는 듯 황급히 카디건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내가 괜한 걸 건드렸구나. 미안하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택시 부르면 되네. 늦었는데 어서 쉬게. 미경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때였다. 지훈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네, 한지훈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김 형사라고 합니다. 혹시 오미경 여사님 보호자 되십니까? 네, 장모님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지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미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오미경 여사님께서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같이 계시면 바로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높은 목소리에 미경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서렸다. 왜 그러나 한 서방부, 지훈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수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십시오. 서초경찰서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김 형사라는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전형적인 부동산 이중 계약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위조된 서류로 어머님의 서초동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후 잠적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형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잠깐만요, 형사님. 그럼 저희 장모님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훈이 초조하게 물었다. 김 형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두 번째 계약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을 잡아서 피해의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류의 사기는 보통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는 집을 잃으신 겁니다. 그 순간 미경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뿐인 딸마저 먼저 보낸 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 서연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집.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였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미경의 눈이 허공을 향했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기울어지더니 의자 아래로 그대로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다. 장모님, 지훈의 절박한 외침이 텅 빈 조사실을 울렸다. 그는 무너져 나와 내린 장모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온기 하나 없이 차가웠다. 마치 1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만 같았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링거 바늘이 꽂힌 오미경의 핏기 없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한지우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성 실신이라고 했다. 잠시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무엇이 괜찮단 말인가.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이제 평생을 살아온 집마저 잃었다. 신은 어째서 이 연약한 여자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연달아 안겨주는 것인지 지우는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경은 겨우 눈을 떴다. 그녀는 낯선 병실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곁을 지키고 있던 지훈을 발견하고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병원입니다. 잠시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렇구나. 꿈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메말라 있었다. 현실을 자각한 그녀의 눈에 다시 절망이 차올랐다. 지우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우선 퇴원하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지훈의 말에 미경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안 되네. 자네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어. 짐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당장 지내실 곳도 없으시잖아요. 서연이가 봤어도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경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녀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딸이 살던 집, 이제는 사위 혼자 남은 그 낯선 펜트하우스로 발을 들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경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공간. 딸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저쪽 게스트룸을 쓰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지우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듯 자신의 방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방을 권했다. 그는 이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회사 일에 몰두하며 최대한 늦게 귀가했고 미경은 게스트룸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은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큰 불편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세탁 바구니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세탁실로 가보니 건조기에서 막 꺼낸 듯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빨래들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의 속옷까지 섞여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장모가 자신의 속옷까지 빨아서 개어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혹감과 민망함에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빨래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특히 속옷 같은 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뭘 그런 걸 신경 쓰나. 어차셔 같이 사는 식구인데 세탁기 돌리는 김에 같이 한 것뿐일세.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밥을 한술 떴다. 그 태어남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은 자연스럽게 집안일 전반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가 출근한 사이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는 다시 맛있는 반찬들로 채워졌고 먼지 쌓인 거실에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감돌았다. 서연이 떠난 후 죽어있던 공간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퇴근 후 그를 맞이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정돈된 집은 그의 지친 마음을 속절없이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주방 쪽을 보니 미경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칼질을 하는 그녀의 뒷모습.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가늘지만 단단한 어깨잘록한 허리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 그 모습 위로 너무나도 익숙한 다른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다. 서연이, 아내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저렇게 부엌에 서서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곤 했다. 미경의 뒷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젊은 날의 서연을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연이 엄마를 닮은 것이리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아니면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미경은 사기를 당하며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느라
갈아입을 옷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였다. 지훈이 몇 번이나 옷을 사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극구 사양했다. 괜찮네. 서연이 방에 입을 만한 옷들이 좀 있을 거야.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말렸어야 했다. 샤워를 마친 지훈이 물기를 닦으며 침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거실에 서 있는 미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미경은 서연의 옷을 입고 있었다. 딸이 생전에 즐겨 입던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하늘색 원피스. 미경에게는 조금 작았지만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의 옷은 보기 좋게 맞아떨어졌다. 오히려 젊은 딸의 옷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녀의 단아하고 성숙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서방, 이 옷 아직 나한테 괜찮으는가? 미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원피스를 입은 장모가 아니라 마치 아내 서연이 환생하여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미소, 심지어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종아리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필사적으로 억눌러왔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아주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잘 어울리시네요. 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뱉고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댄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고 있었다. 문 너머 미경은 굳어버린 사위의 반응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그저 딸의 옷을 입으며 잠시나마 슬픔을 잊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작은 행동이 사위의 마음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한지우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역국에 밥을 마는 둥 했다. 오미경 역시 사위의 어색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차마 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다. 그저 딸의 옷이 불편했으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의 핸드폰 벨소리였다. 화면에는 최현우 부사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현우야,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야, 한 대표. 오늘 오후에 뭐하우 소이야 투자사 미팅에 있는 거 잊었냐? 자료 최종 검토해야지. 아, 맞다. 깜빡했네. 바로 나갈게. 전화를 끄는 지우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벌써 국도 거의 안 먹었으면서.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녁은 아마 늦을 겁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다. 마치 그 공간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미경은 닫힌 현관문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오후 지훈의 회사 사무실. 친구이자 부사장인 최현우가 커피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이야, 너 요새 얼굴 좋아졌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사니까 때깔이 달라지네. 와이프 없어도 장모님이 계시니 든든하겠다, 야.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지훈의 가슴은 뜨끔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서류를 뒤적였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미팅 준비나 해.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사실이잖아. 하긴 장모님이 워낙 고우시긴 하지. 서연이 살아있을 때 배회였지만 진짜 자매라고 해도 믿겠더라. 현우의 말에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현우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 텄다. 친구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현우의 말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했다.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장모와 단둘이 마주해야 하는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그는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어두웠고 미경은 이미 잠자리에 든 듯 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제 방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미경이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지훈의 얇은 여름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든 얼굴은 무방비했고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여튼 조명 아래에 드러난 단아한 얼굴선 살짝 벌어진 입술 고른 숨소리.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담요를 끌어올려 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미경이 움찔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왔나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 왜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 겁니까? 저녁도 못 먹고 일하는 것 같아서 뭐라도 챙겨주려고 했지. 탕이라도 데워줄까? 미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됐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경은 더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스탠드 불빛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두 사람의 모습을 길게 늘어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딩동! 이 시간에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누구일까? 지훈이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꽃다발은 아니고 반찬통이 가득 든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누구시죠? 지훈이 묻자 미경이 화면을 보더니 작게 소리내어 말했다. 어머, 병호 씨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시는 분입니까? 응, 서초동에서 식당 하는 친구일세.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야. 의지하는 사이라는 말이 지훈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미경이 현관문을 열자 안병호 오주지오라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다. 미경 씨 연락도 없이 이사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괜찮은 거요? 그는 미경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염려와 애정이 가득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멋쩍게 인사했다. 아, 한서방님이셨구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걱정이 돼서 이거 식당에서 만든 건데 좀 가져왔소. 안병호는 지훈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넉살 좋게 웃었다. 하지만 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 마치 제 집처럼 장모를 챙기는 모습이 견딜 수 없이 거슬렸다. 이 밤에 오실 건 뭐예요? 전화하시지. 미경이 타박했지만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다.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지 뭐요. 얼마나 철렁했는지. 그래서 수소문에서 겨우 여길 알아냈소. 근데 여긴 어쩐 일이오? 한서방님 댁 아니오. 안병호의 질문에 미경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지훈이 대신 대답했다. 잠시 저희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하, 그렇구려. 안병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듯했다. 그는 가져온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미경에게 말했다. 미경 씨, 내가 알아봤는데 지낼 만한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어. 보증금도 내가 어떻게든 됐어요, 병호 씨. 마음만 받을게요. 미경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안병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시오. 내가 있잖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다정한 위로와 스스럼 없는 손길. 지우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심장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길이 치솟았다. 저 남자는 뭔데 장모의 손을 저렇게 함부로 잡는단 말인가. 저 다정한 눈빛은 또 뭐란 말인가. 그는 분노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차갑게 말했다. 늦었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지훈의 싸늘한 목소리에 안병호와 미경이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안병호는 멋쩍게 웃으며 미경의 손을 놓았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 미안합니다, 한서방. 그럼 미경 씨 또 연락하리다. 안병호가 돌아간 후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해는 말게, 정말 그냥 친구야. 미경이 변명처럼 말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미경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앞으로는 저런 남자 집에 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다. 미경은 닫힌 방문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분노를 이해할 듯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안병호가 미경의 손을 잡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들끓는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한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일까? 아니면 아내를 잃은 장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일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갈증을 느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미경이 홀로 앉아 무릎을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집을 잃은 서름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방금 전 사위에게서 느꼈던 영문 모를 서운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듯했다. 지우는 그 흐느낌 앞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 그녀의 슬픔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라는 이름의 불씨가 연민이라는 이름의 기름을 만나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한지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장모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안병호라는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회사 이야기를 시시콜콜 늘어놓으며 미경의 관심을 독점했고, 주말에는 굳이 거실에 나와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다. 오미경은 그런 사위의 변화가 싫지 않았다.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 언뜻언뜻 스치는 낯선 감정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애나 연민을 넘어선 소유욕과 질투가 뒤섞인 남자의 눈빛이었다. 사건은 금요일 밤에 터졌다. 그날은 지훈에게 최악의 날이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해외 투자 유치가 막판에 엎어졌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만신창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저녁 식탁에서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우는 아닙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는 둥 마는 둥 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곳은 아내 서연의 공간이자 이제는 그의 도피처가 된 곳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양주병을 꺼내 스트레이트로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속을 태웠지만 머릿속의 번뇌에는 사라지지 않았다. 실패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곳 하나 없는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다. 얼마나 마셨을까? 알코올 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나 너무 힘들어.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참을 울다 지쳐갈 무렵 그의 흐릿한 시야에 의자에 걸린 아내의 카디건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위로 며칠 전 딸의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장모의 모습이 겹쳐졌다. 잘 어울리시네요. 자신이 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장모를 향한 금지된 욕망이 독한 술기운과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년 넘게 죽은 듯이 지금도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걷잡을 수 없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 문으로 향했다. 딸깍.
낡은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제대로 잠겼을까? 그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책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몸을 맡겼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리려 애썼다. 뇌세적인 여배우의 얼굴거리에서 스쳐 지나갔던 낯선 여자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모습뿐이었다.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뒷모습,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든 모습, 그리고 안병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모습. 안 돼. 이러면 안 돼. 장모님이잖아. 머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그녀를 생각할수록 반응은 더욱 강렬해졌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모의 모습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말았다.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 한 서방자나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대답할 겨를도 몸을 추스를 시간도 없었다. 덜컥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는데 문이 열렸다. 오래된 서재의 문고리 잠금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미경의 작은 힘에도 맥없이 풀려버린 것이다. 갓 다림질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셔츠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선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책상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사위. 그의 흐트러진 모습,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 그리고 그의 손이 향하고 있는 곳까지 모든 것을 보고 말았다. 미경의 입에서 작게 터져나온 신음.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셔츠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모님. 지우는 필사적으로 무릎으로 앞을 가리며 몸을 돌렸다.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미경 역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어쩔 줄을 몰라 뒷걸음질 쳤다. 미안.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나는 그냥...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황급히 주워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차마 뒤돌아보지는 못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남자, 그럴 수 있지. 고요한 서재 안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말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동정이었을까? 철컥 문이 조용히 닫혀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귓게는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았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망했다. 모든 것이 먼저 끝났다. 내일 아침 저 얼굴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그저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에 몸부림치던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미경이 나가기 직전 그녀가 자신을 보던 그 눈빛. 그 눈빛에는 단순한 놀람이나 혐오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은 당혹감과 함께 피어오른 아주 미세한 호기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설마. 아니야. 내가 미친 거지. 지우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수치심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문 밖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미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방금 전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위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함께
그가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남성성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입술을 핥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밤이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경계선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태양은 유난히 눈부셨지만 펜트하우스의 식탁 위에는 그 빛이 닿지 않는 듯했다. 지독한 어색함이 짙은 안개처럼 두 사람을 짓눌렀다. 한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앞에 놓인 북엇국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마 고개를 들어 장모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오미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뜨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위의 무너진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언뜻 엿보았던 날 것 그대로의 욕망. 그것은 그녀가 남편과 사별한 후, 그리고 딸을 잃은 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건드렸다. 잘 잤나?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미경이었다. 네. 지우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지우는 식사를 마치는 둥 많은 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출근할 필요도 없었지만 단 1초라도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저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어딜 가나? 바람 좀 쐬고요.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한강변을 정처 없이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끔찍한 동거를 끝내야 한다. 장모님께 다른 거처를 알아봐 드리고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장모님을 위해서도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자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마음을 굳게 먹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미경은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앉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질타와 경멸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죄의 말을 쏟아냈다. 제가 따로 지내실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 조용히 그의 말을 막았다. 한서방.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도 생각해봤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예상치 못한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미경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질책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으니 오죽 힘들었겠나. 매일 밤 혼자서 그 넓은 집을 지키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나도 여자이기 전에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니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어머니, 나 역시 마찬가지였네. 남편 잃고 딸까지 잃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길바닥에 나 앉았을지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 서로에게 기댄 거겠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을 넘을 뻔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야.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자네가 부엌에 서 있는 내 뒷모습을 볼 때 나도 자네 시선을 느꼈네. 딸아이의 옷을 입었을 때 자네가 얼마나 놀랐는지도 알았어. 애써 모른 척했지만 나 역시 자네를 남자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경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앞으로 조금 더 다가앉았다. 어젯밤 자네가 나를 생각했다는 거 알아. 처음엔 다른 사람을 떠올리려 했다는 것도 믿어. 하지만 결국엔 나였다는 것도.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는 것도. 맞나? 그녀는 어떻게 아는 걸까? 지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희미하게 끄덕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순간 미경의 부드러운 손이 그의 굳게 쥔 주먹 위로 포개졌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미경이 그의 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한서방, 아니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방이 아닌 지훈 씨라고. 우리요 이렇게 서로 상처만 핥아주다가 망가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녀의 말은 이 관계를 끝내자는 뜻처럼 들렸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역시나.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러니?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서로에게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 그녀는 포개진 손에 힘을 주며 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장모의 것이 아니었다. 슬픔과 외로움에 지친 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온전히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죄가 될까? 공기는 숨 막힐 듯이 팽팽했다. 시간의 흐름이 멎은 것 같았다. 지우는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성과 본능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어젯밤 금지된 상상의 문을 열어버린 순간부터 그는 천천히 다른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 위를 덮었다. 그녀의 손을 빼내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경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미경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이었다. 서로의 천을 확인하려는 듯이. 하지만 이내 그 입맞춤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서로의 외로움, 그리움, 슬픔, 그리고 금지된 욕망까지. 말로 다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그 뜨거운 입맞춤 속에서 폭발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굳게 닫혀있던 침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함께 넘었다. 그것은 죄책감마저 녹여버릴 만큼 절박하고 뜨거운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낯설지만 포근한 온기 속에서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오미경의 얼굴이 보였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맑았고 옅은 미소를 머금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순간 지난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격렬했던 숨소리, 뜨거웠던 천 서로의 상처를 보듬던 애틋한 손길. 죄책감과 행복감이라는 결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가지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주었다. 그의 작은 움직임에 미경이 나비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어색한 침묵, 미경의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살짝 물들었다. 후회 하나?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니요. 그의 낮고 진실된 목소리에 미경은 안심한 듯 눈을 감으며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도?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연인이 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서로를 장모님, 한서방이라 부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단둘만 남게 되는 밤이 오면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연인이 되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훈에게 찾아왔다. 1년 넘게 그를 짓누르던 무기력과 우울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출근하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묻는 미경의 목소리는 마치 신혼의 아내처럼 다정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현관 앞에서 짧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비밀스러운 애정이 가득했다. 회사에서도 그의 변화는 금세 동료들의 눈에 띄었다. 특히 친구인 최현우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야, 너 요새 연애하냐? 얼굴에서 빛이 나네 아주. 무슨 소리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일에만 미쳐 살던 놈이 맨날 칼퇴근하고 표정도 좋아지고 수상해 아주. 지우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미경은 자연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평범한 연인들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지훈은 급하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안병호가 서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미경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아, 한 서방님 계셨구려. 미경 씨 좀 보러 왔는데. 안병호는 지난번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죽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미경 씨 몸은 좀 어떻소? 지난번에 보니 영 안 좋아 보여서 내가 전복죽 좀 끓여왔소. 그는 지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미경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 그 모습에 지훈의 속에서 다시 한번 불길이 치솟았다. 괜찮아요, 병호 씨. 이젠 다 나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안병호는 미경의 이마를 짚으려는 듯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훈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죽 상자를 대신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먹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지금 좀 피곤해 하셔서 이만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완벽하게 정중했지만 더없이 단호한 축가 액령이었다. 안병호는 지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경에게 그럼 푹 쉬시오. 또 연락하리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자 미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훈을 보았다.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요. 지훈은 들고 있던 죽 상자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어머니의 좋은 사람이 왜 어머니 이마를 함부로 만지려고 합니까? 왜 멋대로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를 흔들어 놓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질투가 묻어 있었다. 미경은 그의 반응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여자로서 지켜주려는 그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지훈 씨지? 혹시 질투하는 거예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요, 질투합니다. 다른 놈이 당신 쳐다보는 것도, 당신한테 말 거는 것도, 당신 걱정하는 척 손 내미는 것도 다 싫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듯 말했다. 그의 품에 안긴 미경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내 여자니까.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만질 수 있어.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깊게 입을 맞췄다. 안병호의 등장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한참 후 입술을 뗀 미경이 숨을 고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행복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미경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큰딸 이지영, 국제전화였다. 미경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의 품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에오, 지영가? 웬일이니? 수화기 너머로 밝고 명랑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잘 지내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근데 엄마 나 할 말 있어. 무슨 말인데? 나 진짜 한국 들어갈 거야? 생각보다 좀 일찍. 다음 달에 바로? 미경의 눈이 커졌다. 지훈의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프라이즈, 이제 엄마 혼자 외롭게 안 둬. 내가 옆에서 딱 붙어 있을게. 전화기 너머의 딸은 신이 나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미경과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위태롭게 쌓아올린 그들만의 행복의 성 위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지영의 갑작스러운 귀국 통보는 잔잔하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오미경은 딸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지훈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밤마다 지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녀는 문득문득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한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막 되찾은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지영 즉 처형은 똑 부러지고 예리한 여자였다. 그녀가 이 집에 함께 머물게 된다면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는 분명 얼마 못 가 발각될 터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각에 지우는 초조해졌다. 그는 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지영이 오기 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훗날 이 시간을 추억하며 버틸 힘을 얻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와인을 한 잔씩 따라 미경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응,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미경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요. 딱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둘만 있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괜찮을까?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간절한 눈빛에 미경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도록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지훈의 차가 향한 곳은 강릉이었다. 그곳은 지훈과 서연, 그리고 미경까지 세 사람이 함께 마지막 가족 여행을 왔던 추억의 장소였다. 일부러 그곳을 선택한 지훈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속죄의 의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이중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가 동해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미경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고 지우는 힐끗힐끗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한 프라이빗 펜션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같은 곳이었다. 와. 미경은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잠시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꿈만 같아. 지우는 등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경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쌀쌀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지우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그녀의 목에 둘러주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장모와 사위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채 그들은 온전히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미경은 오랜만에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고 지우는 그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다. 지우는 서툰 솜씨로 스테이크를 구웠고 미경은 능숙하게 파스타를 만들었다.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로맨틱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검푸른 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빛,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미경이 와인잔을 든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돼요. 우린 행복할 자격 있어요. 누구보다 아파했으니까. 그의 따뜻한 위로에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왔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침대에 걸터앉은 미경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미경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미경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당신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결코 해서는 안 될 고백. 하지만 더 이상은 감출 수 없는 진심이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이 당신에게 투영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당신이라는 사람 오미경이라는 여자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미경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래요, 지훈 씨.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한번 포개졌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애틋하게 서로를 탐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들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몸에 흔적을 새기듯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이. 새벽녘 모든 것이 끝나고 지친 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였다. 그 행복의 절정 가장 완벽한 순간에 따르르르릉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지훈의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새벽 4시. 이 시간에 올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최현우 부사장이었다. 현우야, 이 시간에 무슨? 지훈아, 너 어디야? 큰일 났어, 공항이야. 최현우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처형 이지영 씨 말이야. 원래 다음 달에 오신다면서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 지금 당장 마중 나오라고 난리야. 지훈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제 귀를 의심했다. 옆에 누워있던 미경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달이라며. 나도 몰라. 서프라이즈라나 뭐라나. 어쨌든 당장 안 튀어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빨리 와.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천국이었던 공간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왜? 그래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차마 그녀를 쳐다보지 못한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영 씨가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대요. 미경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들이닥친 최악의 현실. 그들의 마지막 여행은 그렇게 예고 없이 끝을 고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새벽에 어스름이 걷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의 절정에 있었던 두 사람은 이제 곧 들이닥칠 현실 앞에서 죄인처럼 입을 다물었다. 오미경은 구겨진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장거리 운전을 하느라 피곤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심장을 옥죄는 불안감이었다. 이지영, 18년 전 캐나다로 이민가 의사와 결혼한 그녀는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무엇보다 눈치가 비상하게 빠른 여자였다. 동생 서연의 장례식 때도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던 그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온 저희가 무엇일까? 어머니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셔야 합니다. 평소처럼요. 지훈이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미경은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이지영 30회 1은 이미 짐을 다 찾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세련된 트렌치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은 1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당당하고 화려했다. 엄마 제부. 그녀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날카로운 눈빛은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의 초췌한 행색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어머, 지영아,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미경은 애써 반가운 척 딸을 끌어안았지만 그 포옹은 어딘가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었다. 서프라이즈 보고 싶어서 혼났네. 근데 두 사람 꼴이 왜 이래 어디 밤새우고 온 사람들 같네. 지영의 농담 섞인 말에 지훈과 미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 아닙니다, 처형. 급하게 연락받고 나오느라. 어서 타시죠. 피곤하실 텐데. 지훈은 서둘러 그녀의 짐을 받아 트렁크에 실으며 화제를 돌렸다.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지영은 뒷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근데 엄마 지금 어디 살아? 서초동 집은 어떻게 됐고? 아,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지금은 잠시 한 서방집에 신세지고 있단다. 미경의 대답에 백미러를 통해 지켜보던 지우는 지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하는 것을 포착했다. 제부집에 왜 엄마 혼자 지낼 집도 없어? 재개발 때문에 임시로? 그래, 그럼 잘 됐네. 나도 당분간 호텔 신세 지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제부 저도 거기서 좀 지내도 되죠. 방 많잖아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폭탄 같은 제안이었지만 지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물론입니다, 처형.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펜트하우스에서의 위험한 동거는 2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다. 이지영이 합류한 첫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18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 낯설 법도 한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집안 곳곳을 제 집처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잠시도 엄마와 제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들은 50대만 돼도 다들 칙칙해지는데. 꼭 사랑에 빠진 사람 같네? 식탁에서 소파에서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뼈있는 농담을 툭툭 던졌다. 그럴 때마다 미경과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며칠 후 사건의 실마리가 될 첫 번째 단서가 지영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시차 적응을 핑계로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 그러다 오후에 세탁실에서 갓 건조된 빨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깔끔하게 개어진 남자 수건과 여자 속옷,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는 한지훈의 넥타이 하나. 그것은 그녀가 작년 지훈의 생일 때 동생 서연을 대신해 그래도 하나뿐인 제부라며 캐나다에서 직접 골라 보내준 에르메스 넥타이였다. 이게 왜 엄마 빨래 바구니에서 나오지? 보통 남자 넥타이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빨래들과 함께 세탁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아주 일상적으로 그의 의복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영은 넥타이를 집어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익숙한 제부의 스킨향과 함께 엄마가 쓰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영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아무렇지 않게 운을 띄웠다. 근데 제부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네요. 디퓨저 바꿨어요. 네, 아니요. 쓰던 거 그대로인데요. 지훈이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지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경을 쳐다보았다. 그런가 이상하다. 꼭 엄마, 혹시 요즘 남자 향수 쓰세요? 제부 방에서 나는 거랑 비슷한 냄새가 엄마 방에서도 나는 것 같아서요. 아주 희미하게. 쨍그랑 미경이 들고 있던 수저를 접시 위로 떨어뜨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머,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지영이 과장되게 놀라며 물었다.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수저를 주었다. 아, 아니. 손이 미끄러워서. 무슨 남자 향수야. 네가 냄새를 잘못 맡았겠지. 그런가? 하도 오랜만에 맡는 냄새라 그런가 보네. 지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시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입계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집에는 죽은 내 동생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영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지훈이 서재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희미하게 옆방인 엄마의 방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지영은 TV를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관찰은 끝났다. 증거를 잡을 차례였다. 다음 날부터 이지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유와 암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교묘하고 계획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냥감을 코너로 모는 능숙한 사냥꾼처럼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움직였다. 아침 식사 시간 지영은 갓 내린 커피를 들고 와 지훈의 잔에 따라주며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했다. 뜨거운 커피가 지훈의 셔츠와 바지 위로 쏟아졌다. 어머, 제부 미안해요. 어떡해. 지영이 호들갑을 떨며 외쳤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미경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괜찮아. 한서방? 이리 줘봐.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으로 냅킨을 뽑아들고 지훈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가슴팍에 쏟아진 커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허리를 숙인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들의 자세는 누가 봐도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가까웠다. 아뜨 뜨거워. 지훈이 작게 신음하자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많이 뜨거워 빨리 찬물로 헹궈야 하는데 그 모든 광경을 지영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짓 눈빛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반응.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제부도 성인인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그녀의 말에 미경과 지우는 그제야 자신들의 자세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떨어졌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영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다. 그날 밤 지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녀는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TV를 보다가 일부러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척하며 노트북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닫는 척만 하고 아주 살짝 열어둔 채 틈새로 거실을 엿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사라지자마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에게 다가갔다. 지우는 미경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미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TV 소리에 묻혀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분노가 지영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죽은 동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바로 엄마 오미경의 방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화장대 위에 스탠드를 켰다. 그리고 샅샅이 화장대 위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쓰는 화장품, 빗, 액세서리.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이 눈에 들어왔다. 보석함 옆에 남성용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늘 차고 다니던 아이다이어리이지 시계였다. 아마도 밤에 함께 있다가 무심코 풀어 놓고 간 것이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에서는 아직 지훈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시계를 손에 쥔 채 다시 거실로 나갔다. TV 앞 소파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놀란 두 사람이 황급히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경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았냐고.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시계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시계 유리에 금이 갔다. 이건 또 뭐야? 이게 왜 엄마 화장대에서 나와? 지영아, 그건... 미경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지영은 들을 생각도 없었다. 변명하지 마, 더럽고 역겨워. 어떻게 딸이 죽은 사위랑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제정신이야. 말 조심해, 이지영. 지훈이 미경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지영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제부가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여기가 누구 집인데 죽은 내 동생이 잠들어 있는 기억 속에서 내 엄마랑 놀아나는 게 제정신이야.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과일 접시를 보았다. 그 안에는 방금 전 미경이 지훈을 위해 정성껏 깎아놓은 사과와 함께 붉고 탐스러운 김치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얼마 전에 담갔다며 자랑하던 총각김치였다. 순간 이성을 잃은 지영은 그 김치가 담긴 접시를 집어들었다. 지영아, 안 돼. 미경이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더러워. 지영은 울부짖으며 접시에 담긴 김치를 미경의 얼굴과 상반신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철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국물이 미경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튀었다. 김치 조각들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흉측하게 달라붙었다. 미경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충격과 수치심에 그녀의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좀 놓고 간 게 있어서. 최현우 부사장이었다. 그는 회사 서류를 놓고 갔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문 앞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을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다. 김치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미경, 악기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이지영,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친구, 한지훈.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최현우에게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그렇게 얼어붙어 버렸다. 최현우의 등장은 활활 타오르던 불길에 끼얹어진 기름과 같았다. 이 추악한 집안의 치부가 완벽한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정적은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지훈이었다. 현우야. 그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현우는 아무 말 없이 눈앞의 광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친구를 향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이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외부인이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이지영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엄마에게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꼴 좋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딸 죽은 사위랑 붙어 먹는 더러운 엄마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 그만해.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미경의 앞을 막아서며 지영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처형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닥쳐. 지영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네가 감히 내 엄마를 감싸 서연이는 죽은 내 동생은 뭐가 되는데? 동생 무덤에 흙도 마르기 전에 장모랑 침대에서 뒹군 놈이 할 소리야. 우린 그런 더러운 관계 아니야. 그럼 뭔데 이건 뭔데? 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금간 시계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다. 이게 왜 엄마 방에 있었는지 설명해봐. 매일 밤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방을 오가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두 사람 몸에서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건 뭔데? 내가 바보야미?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의심과 증거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로가 너무 힘들어서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서연이를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위로? 지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 위로의 끝이 침대였어. 웃기지 마. 너희는 그냥 외로움에 눈이 먼 짐승들이었을 뿐이야. 그녀의 독설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경을 보았다. 그녀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처참한 모습에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비극은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 자신이 이 연약한 여자를 욕망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먼저 어머니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가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여자로 봤습니다. 그러니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하십시오. 어머니는 그만 괴롭히세요. 그의 고백에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 큰 분노에 휩싸였다. 네가 지금 끝까지 내 엄마를 감싸 이 상황에서도 사랑 노름을 하고 싶어.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죽은 동생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지훈의 뺨을 내리쳤다. 짝!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지훈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의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내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엄마까지 더럽혀 다시는 네 더러운 입으로 서연이 이름 들먹이지 마. 너 같은 놈은 내 동생을 사랑할 자격도 기억할 자격도 없어.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다. 모두가 넋을 잃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경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김치 국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연약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하지만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딸과 사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다 그만둬.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영과 지훈 두 사람 모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영가, 내 말이 맞다. 내가 어미로서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한 서방
아니, 지훈 씨. 당신 말도 틀렸어. 이건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당신을 원했으니까.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3자 앞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공표해버렸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건 내가 끝낼게. 그녀는 딸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다. 너랑 나 둘이서. 그것은 선언이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한 여자의 처절한 선언. 그 말을 끝으로 미경은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는 이 끔찍한 폭풍의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세 사람 중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 갇힌 채 그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이지영은 분노와 허탈감에 몸을 떨었고 한지우는 뺨에 남은 통증보다 더한 죄책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오미경은 텅 빈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아무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고요를 깬 것은 점심 무렵 울린 초인종 소리였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지영은 밤사이에 이미 근처의 아파트 월세를 계약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이 더러운 공간에 엄마를 더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미경의 짐은 많지 않았다. 캐리어 몇 개와 옷 상자 몇 개가 전부였다.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짐을 날랐고 그 소음은 집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왔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옮기는 동안 그는 미경과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못했다. 어젯밤의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아니, 타인보다도 못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죄인이었다. 지영은 지휘관처럼 서서 이사 과정을 지켜보며 지훈을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마지막 짐이 실리고 미경이 집을 나설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게스트룸을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짧았지만 뜨거웠던 행복의 기억,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치욕의 기억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지훈이 서 있는 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다. 지영은 이사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잠시 이삿짐 센터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단 몇 초의 시간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였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경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경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알리는 빨간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가 겨우 뱉어낸 말은 너무나도 상투적인 안부 인사였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을 거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하나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미경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미경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눈이었다. 이거 놔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녀는 스스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때 정산을 마친 지영이 다가왔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발견하고 싸늘하게 말했다. 뭐해 안 타고. 미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지영도 뒤따라 올라탔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지우는 미경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1층에 멈추고 잠시 후 주차장에서 이사트럭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텅 빈 집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완벽한 고요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그녀가 오기 전에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더 차갑고 더 절망적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지영이 던졌던 유리가 깨진 시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멈춰버린 시계바늘이 두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하지 못한 안녕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행복했어요. 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마지막 포옹 한 번, 마지막 손길 한 번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가을의 스산함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닥쳤다가 다시 새싹이 돋는 봄이 왔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다. 한지우는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삼성동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 집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의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훨씬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친구 최현우는 그날 이후 한동안 그를 멀리했지만 결국 보다 못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술잔을 기울이며 말없이 위로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의 회사 메모리 리본은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그는 정작 자신의 기억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오미경과의 마지막 순간, 김치로 범벅이 된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공허한 눈빛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였다.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와의 미팅을 위해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복, 온화한 인상. 안병호였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여성과 맞선을 보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를 통해 혹시나 미경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녀의 안부를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지훈이 라운지를 나서려던 참이었다. 한서방님, 아니 한지훈 대표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안병호였다. 그가 먼저 지훈을 알아보고 다가온 것이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두 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안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경 씨, 소식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안병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지냅니다. 처음 몇 달은 무척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자기 삶을 찾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지영 씨하고도 얼마 전에 화해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군요. 안병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거절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주 단호하게요. 그 말에서 지훈은 미경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기를 선택한 것이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안병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지훈은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서연의 묘를 찾았다. 1년 만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서연아.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나 이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해. 당신을 잊겠다는 게 아니야. 당신을 그리고 어머니를 내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묻고 나도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 그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아내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털어놓았다.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미안했어. 정말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얼마 전 미팅에서 만났던 프로젝트 파트너였다. 그녀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려던 참이었다.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아내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응, 다 끝났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지를 빠져나왔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지독했던 외로움도 금지되었던 사랑도 뼈아픈 상처도 이제는 희미한 안개 저편의 기억으로 남을 터였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위태롭고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면서